라스트 트럼프 이후의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ast Trump. 제7편. 한편 메가더 장군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의 지휘권 해야에 들어가려는 해군 부대를 찾기가 힘들었고 태평양 해군 사령관이었던 니미츠 제독하고는 이를 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태평양 해전을 총괄하고 있었던 니미츠 제독과 지휘 영역을 분리시켜 그 영역을 조금 축소하더라도 메가더 전용 자리를 일부러 만들어 남서 태평양 지역 최고 사령관으로 취임시킵니다. 이건 가정의 영역 what if로 한번 상상해보는 것입니다만 메가더는 필리핀 자치령의 국군 원수였습니다. 다들 루스벨트가 메가더의 위험성을 직감 메가더를 되도록이면 멀리 짱박혀 놓으려고 하였다는 평을 합니다. 전관예우 차원에서 필리핀 휴양지 같은 곳에서 황제처럼 생활했다고 하는데 아마 메가더도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차기 정계 입문에 대한 구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메가더의 휘하에는 2만 명 정도의 미국 육군 병력과 약 20만 명 정도의 필리핀 자치훈련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1930년 후반쯤 되면 대일본제국의 아태정복의 야망은 통설이 된 셈인데 이때부터 필리핀 지역의 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훈련시키고 주요 요새의 기동대 및 포병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했었다면 일본이 필리핀을 낼름 삼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군 본부에 있던 마샬 장군은 유럽 전장이 우선한다는 정책 속에서도 되도록이면 필리핀 쪽에도 군자를 투입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있던 분이었는데 메가더 장군은 항상 군수가 모자란다고 투덜투덜 댔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모 장군은 금신 전선 상류십이라 하며 명량해전에 임했다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도 한정된 병력만으로도 마닐라와 부탄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기초적인 대응도 못하고 하우스 오브 카드처럼 무너집니다. 결국 미군 보유 무기, 연료, 군수물자 등을 일본군에 넘겨주는 꼴이 되어 일본군의 진군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패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메가더 장군의 대중적인 이미지가 좋은 걸까요? 후세대 군사학자들의 컨센서스는 메가더 장군이 19세기 마지막 명장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보다 군기자단 부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선도자이기도 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글쎄요, 대권의 야심 때문일까요? 독일 나치스의 환상적인 피아를 부러워했었을까요? 특히 베를린 올림픽을 보고 감동을 받았을까요? 첨언입니다만 메가더 장군은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 미국 올림픽위원회 회장직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태평양전쟁에 대해 정보가 군에 의해 철저히 통제된 상황에서 유일한 정보원은 군기자단 부대였습니다. 여기서 메가더 장군과 그의 측근들은 차기 대권 도전을 감안하여 세련된 이미지 메이킹 공작에 들어갔었습니다. 조금 씁쓸한 이야기지만 작금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 언론 담당 비서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트럼프 버전 정보를 흘려 트럼프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메가더 장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리핀 항복 사건에 대해 자기는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필리핀 및 부탄을 사수하려고 했지만 다음과 같이 책임을 회피합니다. 필리핀 자치구는 자력이 모자랐고 대포 등 군비 물자를 미본부에서 적절하게 보급하지 못했고 지원군의 타이밍도 너무 늦었다는 소설을 쓰고 이를 언론에 흘려 대중들은 그런 내용을 믿게 됩니다. 거기다가 일본군의 우월성 및 야만성을 묘사하는 스토리를 흘립니다. 또 니미츠 제독이 이끄는 태평양 해군이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는 페이크 뉴스도 뒷채널로 흘립니다. 합참의장의 명령에 의해 할 수 없이 오스트레일리아로 철군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아시홀턴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고 명장 중의 명장처럼 그 약속을 지켰다는 일화는 꽤 대중화된 이야기입니다. 특히 수릴 강용선에서 내려 바지가 젖은 채 필리핀 해안선을 걸어오는
흑백 사진을 기억하시는지요? 실망하시겠습니까? 혹시 이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진 감독을 두고 조명 및 구도 배치를 위해 수차례의 테이크가 있었다면요. 이야기가 또 옆으로 샜는데요. 1945년 초반으로 다시 돌아오면 일본의 해군과 공군은 전멸되고 역은 미군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독일군은 붕괴 직전이어서 소련도 극동쪽에 신경을 쓸 여유가 생긴 상태에서 만주 소재 일본 광동군은 수달 전부터 보급이 끊겨 상태로 몰락, 소련군이 마음만 먹으면 만주 쪽을 쭉 밀고 내려와서 압록강 입전까지 올 수 있었던 전세였습니다. 일본의 항복은 하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고 언제 할 것이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연합국은 포츠담 선언에 의거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데 일단 일본 군부는 형식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싸운다는 것이었는데 물밑으로는 여러 인맥 채널을 통해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종전 협안을 타진해봅니다. 그런데 연합국이 한 목소리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소중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라 외교 혼란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쟁은 갈 때까지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본 군부는 러일 전쟁에서 얻은 영토를 다 뱉어내고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는 물론 큐릴 제도 전부를 소련에 넘기나 야마토 본토의 국채와 주권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항복하려고도 합니다. 아마 홋카이도 주위 어회권을 포함해서 주요 항구의 이용권도 소련에 넘길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련 입장에서 보면 추축국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때 스탈린그라드 쪽과 블라디보스토크 쪽 양쪽에서 두 열강군과 전쟁을 하기는 무리였습니다. 독일 쪽이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되면 100만 병력 일본 광동군과 맞짱 두기는 소련 공산군의 독자적인 힘으로는 어려웠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45년 초반에 들어가면 유럽 전세는 확연하게 기울어진 상태, 연합국은 승전 후 패전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고 테헤란 회담 및 카이로 회담 등을 통해 대략 큰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여튼 연합국은 형식적으로 대독일 전쟁의 종전 후 석 달 안에 소련이 일본을 공격한다는 조건에 합의합니다. 1945년 5월 9일에 독일이 항복합니다. 소련은 독일 항복일 후 딱 석 달 된 8월 9일에 일본의 양국이 전시 상태이며 선전포고를 확인합니다. 형식적으로 소일 중립조약이 유효했었는데 이 시판에 국제법 혹 조약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힘이 센 놈의 법이 법이겠죠. 그와 동시에 소련군은 무서운 속도로 만주를 휩쓸어버립니다. 한반도에도 청진을 포함한 세 곳의 상륙작전을 실시, 일본 광동군은 몇 군데의 요새를 제외하고 와르르 무너집니다. 루스벨트하고 스탈린 간에는 큰 틀의 비공개 언더스탠딩이 있었다고 봅니다. 영불중은 전쟁 피해로 국력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 종전 후 세계 재편성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만 명실상부 새로운 두 슈퍼파워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양두상 간의 언더스탠딩에는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는 조건으로 소련의 극동아시아의 인터레스트를 보전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애매모호한 내용입니다만 논리적으로 재구성해보면 일본의 영향력을 본토 프라퍼로 제한하고 극동아시아에 있어서 소련의 영향력 및 영토를 보존해준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원래 일본은 친영, 친미 성향이 짙었는데 그래서 러일 전쟁 때 직간접적으로 영미로부터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2차 대전 때 잠깐 악으로 돌아선 케이스라고 보는들이 많은 편이고 미일은 대체적으로 상호우호적인 관계였다고 봅니다. 그래도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 개인적인 면에서 대일 전쟁의 측근 아니면 가족이 관여돼 있으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겠죠. 하여튼 미일 관계를 보면 2차 대전 때를 빼고는 대체적으로 우호적이라고 봅니다. 퍼싱 장군 및 메가더 장군 둘 다 일본에서 육군무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일본군에 친분이 있었던 분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으나 러일 전쟁 후 러일 종전 협상에 미국이 중개인으로 나서면서 사이드라인에서 미일 관계도 논의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은 필리핀을 편입시키고 일본은 조선을 흡수합병하며 이것을 상호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1945년 8월 초의 상황을 재구성해 봅시다. 군에서도 여러 파벌이 있었으나 아마 전쟁의 광기에 넘어간 군발들은 죽을 때까지 싸우자는 태세였고, 반대로 젊은 해군 장교들을 중심으로 조금 논리적으로 전세를 보는 파벌들은 어떻게 하던 항복하여 전쟁을 합리적으로 마무리 짓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개입하자 일본군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신도교에 푹 빠진 대부분의 서민과 군부에는 무엇보다도 천황을 보존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바치더라도 신격의 천황을 지켜야 했습니다. 소련이 함경북도까지 내려왔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일본 본토가 미소 합동 작전으로 침범된다면 일본은 수개월 안에 괴멸되고 그러면 천황은 처형당할 것이었습니다. 완전 선멸전에 항복한다고 해도 일본 본토에 소련 공산 세력이 발을 뒤덮들었다면 천황은 처형을 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최소한도로 전범으로 취급되어 무기징역 등 어떤 형태로의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일본군은 아마 핵폭탄이 수십 개 더 투폭되었더라도 만약 소련의 개입이 없었다면 무조건 항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미일 간 애매모호한 구두 빗길이 이루어집니다. 천황을 살리고 포츠담 선언에 의한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투하는 일본 항복의 필수 요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원폭은 양국에 어떤 명료한 명분을 주었다고 봅니다. 전세가 이러쿵저러쿵해서 일본 군벌의 오판, 무능 실패로 항복해야 한다고 서민에 호소하는 것보다 월등한 원자력 기술력 때문에 항복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특히 몇 주 전만 해도 일본 군벌은 대국민의 배수지진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끊고 제7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8편을 기대해주세요. 라스트 트럼프 이후의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after the last Trump. Written and produced by Dan Barrowman.